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제1야당의 대표 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최다의 인파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퇴진을 위해서 이제 뭐 집회를 많이 가고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황 대표님도 그 참석을 해서 거기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한 거고. 네. 아, 그 따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죠. 최대의 인파가 몰렸을 때 정광훈 목사님이 주최하는 그 집회에서 이제 잠깐 당 대표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아, 정말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는데 그 자리에 좀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자리를 금방 뜨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촛불 시위할 때 그 촛불 두고 계속 자리를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안 봤지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자신의 그 유권자로 만들어, 자기네 표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때 황 대표님께서 당 대표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니까 그 광장에 모인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을 좀 마음을 얻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 자리를 뜨는 바람에 오히려 마음을 좀 얻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8.15가 아니라 아마 10월 항쟁 때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인가요? 예. 예. 자유민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오셔서 집회를 하셨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많이 이제 나갔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10월 항쟁, 저는 그걸 10월 항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가득 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어느 한 단체가 한 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팀은 아마 그 미 대사관 앞쪽에서 집회를 했고, 우리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서 집회를 했고, 또 기독교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했고, 또 우리 공화당은 또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했고,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했었죠. 아마 그 먼저 갔다는 그 얘기는 제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집회가 또 있었으니까 그 다음 집회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고, 당원들에게는 제가 계속 이제 독려하면서 계속 같이까지 자리를 지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 말한 것 자체가 이제 저를 폄훼하려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일 것이에요. 예. 좌파가 그런 폄훼를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파가 자꾸 이제 다른 분들을 폄훼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싸움의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권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지, 우리 옆에 같은 다른 우파들에 대해서 뭐 일찍 갔다 늦게 갔다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 합당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총선 당시에 당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그때 이제 비례 1번을 받으시고 전체 그 총선을 지휘하라는 의견하고, 이제 종로구 정치 1번가라고 하는 종로구에 출마를 하라는 그 견해가 갈라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여론이나 이런 데서도 출마를 왜 안 하느냐 이런 게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셨다가 이낙연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하셨는데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비례로 비례 1번 받으시고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지금 훨씬 더 입지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하여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민감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로 나가는 방안, 그 다음에 출마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나가는 방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4+1
협의체, 그 바꿔 말하면 이제 민주당하고 다른 준 여당 이 다섯 단체가 합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를 무도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소수 정당에게 비례대표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그러니까 100석을 얻는다든지 이런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최소한만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서 이건 우리는 결사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이 주도했고 나머지 야합 정당들이 같이 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비례대표를 거의 못 얻게 되는 것이죠. 100석 이상을 얻을 테니까. 그런 저쪽에는 이제 뭐 다른 이런저런 정당들이 위성 정당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도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비례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못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이 이제 비례정당으로서 비례를 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낼 수가 없으니까. 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든 것은 합당했다. 오히려 그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례로 갈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미 더 비례로는 1번 갈 수가 없었고, 아니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제 지역구에 나가는 그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편안하게 뭐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편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편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니까 중진들에게 제가 험지에 나가자. 우리가 먼저 험지에 나가서 우리 당의 모멘텀을 살려내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소위 결단을 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험지에 나가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민들에게.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곳 종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험지에 나가자 뭐 이런 설득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죠. 걸렸으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가 앞장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간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눈치를 봤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참 사악한 표현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전략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당에서는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었는데 뭐 망설이다 나갔나니 뭐 무슨 다른 강남에 가서 하고 나머지 지원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저런 좋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꼭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총선이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험지 출마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붐업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을 자꾸 폄하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에서 다 물러나셨는데요. 그 후에 이제 책도 쓰시고 또 이제 대선 또 후보로 출마하시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TV 토론을 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는가. 그때 야당 대표로 있을 때 차라리 처음에 제기를 했으면 그때도 파급력이 껐을 텐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태도가 이게 크게 바뀌게 된 계기,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들 판단들 하시는데 4.15가 부정선거였다. 그런 의혹들이 초기부터 나왔죠. 그렇죠. 많이 나왔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혹만 갖고서는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법조인이 아니라면 뭐 막 얘기할 수 있죠. 통계 같은 거. 네, 뭐 통계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이 형법은 99% 유죄라도 1%가 미흡하면 무죄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들은 그것이 언제 100%가 돼야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4.15 부정선거라는 의혹, 저도 의혹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죠. 사건을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 한 130여 군데서 이제 선고무효 소송을 냈었거든요. 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검증이 이루어지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하에서의 대법원이 그 180일 규정을 어기고 처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6월 28일 첫 번째 재검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이 정부의 반응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1년 넘어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검표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증거죠. 왜냐하면 이건 대법관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4.15는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늦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좀 잘못된 폄훼고 실제로 제가 6.28 이후에 즉시 그 연수를 부정선거였다. 울산에서 재검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의뢰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 군데를 거쳐서 이제 이건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다. 그래서 제가 전면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이런 선언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맞춰서 제가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였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끼리 또 논란하는 이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늦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마 좌파가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런 논란 자체가 자해 행위입니다. 일종의 누워 침뱉기입니다. 지금 상대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같이 품고 가고 또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